꼭 이 뉴스만은 걸러야 된다. 가장 조심해야 될 기사가 가계부채 사상 최대.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가계부채는 항상 사상 최고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뭘로 봐야 되느냐? 사상 최대. 이거는 진짜 위험한 기사입니다.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 지역은 그래도 안 떨어진다. 강남 불패가 이번에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강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현상이 과거에 2013년, 14년에도 일어났었거든요.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그때도 일어났고 제가 이번에도 일어날 거라고 보느냐 하면,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훈 기자라고 하고요.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 부동산 시장이 처음에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전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를 때 많은 건설사들이 더 많은 집을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현상으로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긴장해야 되고, 이 미분양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상방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이게 위험성을 넘은 게 맞습니까? 사실 기자들이 좀 항상, 저도 기자지만 데스크가 제목을 잡을 때 좀 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선을 넘었다든가 사상 최초라든가 사상 최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럴 때마다 사상 최대, 사상 최고, 위험선을 넘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텐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반복될 때 부동산 시장도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때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가 자꾸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거기에 익숙해지고 만성이 되죠. 사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위험해질 때 우리는 그 소식에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자꾸만 반복 노출되는 게 오히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 주의를 깊게 봤다가 나중에 점점 더 관심을 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이런 자산 시장에서는 위험에 더 노출되는 위험성, 이걸 더 키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8억 원이 금매 잡아서 7억 원의 전세, 서울 곳곳에 1억대 갭 투기 증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게 통계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나타나는 신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사실은 굉장히 자주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더 과장돼서 나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자들이 일단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나만 벼락거지 됐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 꼭 엄청난 반등세가 옵니다. 그것도 속도가 진짜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락장이 진짜 끝난 건가 라는 착각을 줄 만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에서 제일 자주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에도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투자가 저변에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만 소외됐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현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이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언론의 문제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특성상 이게 기사로서 정말 소비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역행하는 기사를 썼을 때 사람들이 눈길을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걸 좀 더 크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언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독자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최근에는 조회수를 또 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시장의 역방향인 기사를 썼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론의 성향상 이걸 더 과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MO와 언론의 특성이 결합하게 되면 사실상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반대의 신호가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의 신호를 보고 싶다면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보는 것보다 항상 통계가, 부동산 통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반등의 신호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시각에서의 그 통계를 참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칫해서
반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걸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에 주목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부동산 통계를 한 번 더 열어보시는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임차인 피해 막자, 이 서울시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나선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깡통 전세가 일어나고 또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아졌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이 좀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이렇게 지금 집값 하락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터지고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를 들 때 전세금에 대해서 이 보증보험 같은 걸 들게 되거든요. 허그 같은 데서 이걸 들게 되는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원래 집값이 1억 원일 때 전세금이 1억 원이면 이걸 다 보증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집값하고 전세금이 똑같아도 이걸 보증해주고, 또 여기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전세금 상당 부분이 다 쉽게 대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마치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이 됐지만 결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입자들 입장에서 세입자들 모두가 예를 들어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를 5천만 원밖에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여러분들 1억 원까지 대출해 줄게요. 그러면 이 전세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억으로 튀는 거예요. 이 대출을 차라리 안 해줬다면 5천만 원을 형성될 수 있었던 전세 가격이 1억으로 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이 전세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고, 그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건 세입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집값이 더 튀어오르기 때문에 집주인들을 사실 지원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비판 기사를 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 여러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15년 이상 동안 전세 자금 대출을 오히려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잘못 포장돼서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초입 국면에서 벌써 전세 자금 대출의 잘못된 운용이라든가 허그의 잘못된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때문에 이 사건들이 아주 극초반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정부가 잘못을 해왔고 이걸 뒤늦게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집값의 한 90% 여기까지만 보증을 해준다. 저는 이것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90%도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보증보험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세입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전세 사기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개인의 피해를 지금 사회가 떠안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강하고 빠른 대책,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진짜 실태를 파악하고 적확한 대책이 필요할 때, 이런 때라고 봅니다. 뉴스를 볼 때 꼭 걸러야 되는 뉴스, 이게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아직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걸러야 되는 뉴스부터 꼭 이 뉴스만은 걸러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기사가 사상 최대, 사상 최악, 사상 최고, 이런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후배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써왔을 때 야단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잘 야단 안 치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가계부채 사상 최대, 가계부채 사상 최악,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사상 최대, 사상 최고, 가계부채는 항상 사상 최고여야 합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부채가 줄었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나 최고, 이런 게 항상 맞아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뭘로 봐야 되느냐? 증가율이 사상 최대. 예를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사상 최대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가계부채는 항상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둔화가 오거나 침체가 오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줄어들 때는 이거 위험한 기사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사상 최고인 건 너무 당연한 기사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상 최대나 최고, 최대, 최악 이런 걸 뽑을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적어도 데스크하는 동안은 그걸 굉장히 주의해서 뽑도록 후배들한테 참 많은 말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볼 때 항상 거르는 요령,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증가율이 사상 최대, 예를 들어 감소율이 사상 최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사상 최대거나 최고, 이런 경우에는 그건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늘어나던 게 줄어들거나
당연히 줄어들던 게 늘어나는 이런 반전의 신호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신호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놓치기 정말 쉬운 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해외 뉴스, 국제 뉴스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따로 놀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붕괴될 때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하고 스웨덴만 집값이 올랐고 다른 나라는 잘 안 올랐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따로 놀 때는 다른 나라의 부동산 기사를 볼 필요가 별로 없었겠지만 2010년대 후반의 부동산가 폭등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올랐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떨어지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올랐다가 먼저 식은 나라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가 있고요. 이 도시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 거의 아직은 좀 나라처럼 움직이니까 홍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랐고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값 폭락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집값, 홍콩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집값을 다른 사람보다 한두 달 먼저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이제는 국제 뉴스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기사에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부동산을 지키고 집을 살 기회를 얻고 싶다면 이런 나라들이 혹시 반등을 제대로 하는 그때가 언젠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원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폴 크루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다른 자산이랑 너무 다르다는 게 크루그만의 견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건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시장 가격인가 보다 하고서 주식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리 떨어져서 갑자기 7억 원이 떨어졌네 이런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이 있으면 그거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 심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폴 크루그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장에서도 이걸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아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또 이게 일단 하락이 시작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어쩌다 하나 팔리는 그런 상황, 거래의 절벽, 실종 사태가 보통 오는데 크루그만이 연구한 바로는 미국에서는 보통 그런 시기가 오면 2년 정도 진행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루그만은 이 시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건 시장에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고 싶거나 또는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괴리가 커져서 오랫동안 못 팔다 보면 갑자기 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가 오고 그 기간이 길면 하락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 빨리 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반영하도록 빨리 이 시장가에 이 괴리를 없애서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반등이 빨리 온다라는 게 폴 크루그만의 견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정부의 정책이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리가 굉장히 큰데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계속 풀어줄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또 부양책을 내놓고 또 내놓을 거야. 지금은 규제 완화 정도지만 우리 앞으로 준비한 게 진짜 많아. 선물이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을 집을 가진 사람한테 주고 있고요. 아직은 포모가 남아있어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벼락 꺼지는데 하는 사람들이 집을 아직 못 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사야 되나 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위쪽으로 갖다 붙어서 해결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많은 하락장에서 요 일적인 상황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괴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은 정부의 선물이 또 있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괴리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잠깐 그 괴리가 줄어든 건 맞지만 위쪽으로 괴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과연 미래의 우리 부동산 시장에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오히려 이 상황이 나중에 폴크로만이 우려한 대로 부동산 가격을 더 폭락시키는, 나중에 가서는 더 위험한 정책이 될지는 아직은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동산 시장만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긴 한데 거시경제를 안 보시다 보니까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금리랑 집값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건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지금 집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어떤 나라든 대부분 뭐 뉴질랜드든 홍콩이든 그야말로 호주든 우리나라든 아니면 미국조차도 미국 연준 페드에서 금리를 정말 제대로 올리기 시작하니까, 사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뭐 1월 시점에서 봤을 때 겨우 기껏해야 한 10달, 11달 이렇게 금리를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집값이 다 같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금리가 진짜 집값에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거꾸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미국 연준 페드 같은 곳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거의 제로금리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전 세계 집값이 폭등을 했던 것이고, 그게 금융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랐던 집값은 결국은 이 금융적인 요인이 바뀌니까 같이 동반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아주 특이한데 전 세계 집값이 지금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떨어지는데 예외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일본하고 브라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브라질은 정말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인데, 두 나라는 지금 집값 하락, 집값 폭락의 그 전 세계적인 기조에서 정말 나홀로 예외인 아주 특이한 나라 두 나라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일본과 브라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사실은 공통점이 전혀 없는 정반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막 끌어올릴 때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홀로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집값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돼 있고, 뭐 올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급락의 분위기는 일본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브라질은 반대로요. 이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때도 브라질의 금리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았냐? 연리 12.7%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리 조금 올라왔자 여기서 브라질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브라질의 집값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오래되고, 그래서 일본도 견딜 수 없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주 작은 금리 인상만으로도 일본의 집값도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브라질은 사실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정말 그야말로 별로 차이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계속 되겠지만, 문제는 브라질은 이 전 세계적인 달러 품귀 그리고 일종의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인상한 상태로 계속되면서 달러 품귀까지 일어나게 되면 브라질은 지금 견디다가 오히려 집값이 나중 가서 폭락하는 상황. 그래서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전 세계 집값은 금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차이가 없어 보이는 나라조차 나중 가면 결국은 금리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오히려 증명을 한 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집값 하락이 시작됐을 때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 지역은 그래도 안 떨어진다. 또는 떨어지더라도 훨씬 덜 떨어져서 정말 강남 불패가 이번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집값 하락이 진짜로 본격화되고 정말 급락 분위기까지 만약에 간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한 4에서 6년 정도는 최소한 떨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하락장이 온다면 저는 강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현상이 과거에 2013년, 14년에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버블7이라고 불렀던 지역, 뭐 강남이나 분당 이런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그때도 일어났고 제가 이번에도 일어날 거라고 보느냐 하면, 사실은 집값이 정말로 급락하고 약간 폭락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됩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통계적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집값이 폭락했을 때 여기부터 집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건 오히려 버블7 지역에서 실거래 가격은 더 떨어진 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래가 아예 없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안 떨어진 것처럼 나왔지만 그래서 안전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종됐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 막 급락하는 시기에 경제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신의 직업에 따라 예를 들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집을 현금화했으면 좋겠는데 현금화가 안 된다. 그럴 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일단 적어도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격은 강남이나 아니 인기 지역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각 지역의 인기 지역들이 가격은 오히려 더 급락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집값이 이제 얼마나 하락하고 이제 반등할지 모르나 뭐 집값이 영원히 떨어진다라는 지금까지 없었으니 당연히 어느 시점인가 반등을 할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나라 일본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집값이 우리나라가 반등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던 때였나요? 줄어들던 때였나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등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던 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반등기를 보지 말고 일본의 반등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과거에는 인구가 워낙 늘어나고 그야말로 가구 수가 계속 막 늘어나던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인기 지역의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못 간 사람들이 인구는 많으니까 그 다음 인기 지역, 더 그 다음 인기 지역으로 계속 가다 보니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심에 인기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수도권 인기 지역 오르고 그 다음에 비인기 지역까지 올라서 다 같이 결국은 오르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일본을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20년 동안 집값이 급락을 한 다음에 오를 때 이제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인기 지역 뭐 긴자라든가 이런데 자, 도쿄도 23구 여기가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쿄도는 굉장히 크고요. 23구가 서울시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자, 막 인기 지역부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서 그래도 도쿄도 23구는 다 올랐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도쿄 지역들이 올랐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외곽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나머지 지역은 예전 91년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이 시사점이 뭐냐? 인구가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집값 반등은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각 지역에 각 지역에 거점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거점 도시에서 인구가 계속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여기 인기 지역인지 아닌지를 이번에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이 얼마나 지속되고 또 언제 반등할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반등 시기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만 집값이 다시 제대로 반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본처럼 계속 내려가면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언젠가 반등을 하겠지만 엄청난 차별화 그리고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을 한번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집값이 이렇게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져 왔고 일본 집값이 폭락해서 20년 동안 하락을 했던 걸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고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예측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알아내기가 힘든데 진짜 아주 강력한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집값의 폭등과 폭락을 가져왔던 전 세계적인 요인을 만들었던 미국의 페드, 연준이 지금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정책을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돌발 변수며 그리고 또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 놀라운 이 변화를 가져올 주체가 저는 연준이라고 보고요. 우리의 집값은 안타깝게도 파월 연준 의장한테 달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집값 하락의 초입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하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변수가 바로 페드의 파월 의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진짜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올 연말에 나타났을 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1월달 FOMC 회의 때도 그랬죠. 나는 올 연말까지 반드시 이 고금리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당신은 계속 약속을 어겼고 당신의 말을 계속 바꿨고 이번에도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반기에 낮출 것이다 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파월의 말이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조기에 금리를 낮추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 하락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하락폭도 분명히 줄일 수도 있고 조기 반등도 가져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데 만약에 파월의 행태가 바뀌면 이게 또 시장에 새로운 양의 되먹임, 좀 어려운 말인데 파저티브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시장과 파월이 양의 되먹임을 주고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파월의 행동이 바뀌면 또 시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만약에 파월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침체는 막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 갈 수 있는, 오더라도 마일드하게 아주 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물가를 잡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24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와버리면 물가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물가를 다시 올리는 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대량 해고가 일어나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이대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물가를 24년 또는 23년 말에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월 연준 의장이 좋든 싫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던가 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금리를 다시 올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1970년대에 이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를 뭐라고 부르냐?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이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서 번즈 이후로 이걸 비판하면서 아니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샤워실의 바보냐? 아니 물이 좀 뜨겁다고 갑자기 차가운 물 확 틀고 차갑다고 해서 갑자기 뜨거운 물 확 틀고 그리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를 망쳤다.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행동에 따라 앞으로 집값의 향방도 거대하게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어떤 복잡계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24년 집값이 어떻게 된다. 주가지수는 코스피가 3천이 간다. 이걸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계속해서 적응을 하면서 특히 정책 당국이 정책 방향을 경제를 보면서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의 되먹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관찰하는 게 시장의 전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저희 학파의 시각입니다. 사실은 집값을 결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3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물론 금리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많이 벌 거란 기대를 해야 또 은행도 돈을 빌려주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야 집값이 올랐습니다.